뭐 전화위복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사실상 그게 옳은 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저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개인을 잊고 집단 속에 매몰되어서 뭔가 그 부족한 느낌을 갖는. 그러니까 네. 이나의 경우도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19세기, 20세기 초엽에 이제 각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그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략, 식민지배 상황 속에 있었고 뭐 하는 가운데 또 조언을 했고 별로 뭐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도 집안에서 아마 강요가 되어서 조언한 아내겠죠. 네.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죄의식 자책감도 있는데 다른 여인들은 또 몇 사람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 좀 뭔가 좀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진지한 어떤 그런 대화나 어떤 인간관계라기보다도 뭐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좌절, 절망 그게 민족 상황, 식민지 상황하고도 결부가 되어서 이 소설이 저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좀 지금 이 시대에 느끼는 고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면 좋겠고 아무튼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요구를 하고 있고 네. 또 집단주의가 아니고 네. 집단 속에 매몰된 개인이 아니고 개인으로서 다시 좀 더 강하고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공부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런 그 개인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기주의가 아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타인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평등한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 네. 그런 상호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 그게 자치사회는 거죠. 자치사회라는 거죠. 자치사회라는 게 그냥, 물론 국가로부터 좀 상당히 국가로 거리를 두는, 네. 중앙과 거리를 두는 그런 의미, 고유한 의미의 지방자치사회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구성원이 되려고 하면, 그야말로 각자 구성원들이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한 일품 기대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죠. 그게 이제, 네. 그게 인간으로서 사실 도리죠. 그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개인주의는 바로 이타주의인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인 거죠. 그런 개인주의는. 네.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개인. 네. 남을 생각하는 개인이라야만의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냥 우리가 뭐 어디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어쩌다가 뭐 한민족이 되었고 어쩌다가 제가 뭐 여기에서 태어났고 어쩌다가 우리 가족 일원이 되었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내가 자발적으로 만든 그런 어떤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매몰되어 있다. 물론 공동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그냥 주어진 공동체가 나와 갈등을 일으킬 때는 그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저항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공동체에 저항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의 의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영상수업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제목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만세 후에, 그러니까 3.1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태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염상섭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죠. 우리 흔히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게 되는 그 요인의 하나로 19세기 말에 프랑스에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 이제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고,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드레피스 사건이 가져온,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고 남과 관계되는 정의를 생각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 거듭나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역사에서도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어떤 그냥 공동체로서 농업사회의 일원으로 이끌려온 수동적으로 네. 존재해온 그런 삶의 양태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단순히 3.1운동이라는 게 독립운동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고, 개인들이 그동안 수동적으로 농업사회에서 농민으로 존재했던 개인들이, 근데 이때 개인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말하면 무리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개인,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개인으로서 거듭나는 3.1운동에 참여하면서 네. 민족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개인으로 태어난다. 그 새로운 개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자각, 네. 개인으로서 자각, 네. 그런 개인을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에 들어갔다, 3.1운동에 했다 라는 게 만세전 소설을 쓴 염상섭의 의식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묘지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를 하기 전에 나의 자각,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쭉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소설의 전체 이야기는 그런 나라는 것을 의식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족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전통이나 제도나 묘지나 이런 것들, 특히 술 먹는 한국 조선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이 끊임없이 그 소설 전체에 나오는, 또 좀 그 아내, 사랑이 없는 조혼했던 아내, 또는 좀 뭐랄까 타산적인 그런 얼라 또는 시즈코 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염증이라 할까, 좀 비판이라고 할까, 좀 허무감이랄까, 이런 어떤 불완전한 사랑의 양태 같은 것도 만세 이전에, 그러니까 이 만세 이후에 이제 염상섭은 만세를 통해서 보다 좀 더 완전한 개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자기 존엄성을 충만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개인으로 태어난다 라는 기대로 이 소설을 썼는데, 만세 이후에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세 이후를 다루는 소설이 사실 만세전보다 더 먼저 발표된 표본시의 청개구리인데, 표본시의 청개구리에 있어서 만세 이후의 어떤 그런 만세 후라고 할 만큼 어떤 그런 좀 충만된 자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김창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간상을 염상섭이 만세 후의 존재로 추구를 했는데 좀 허무하게 죽잖아요. 김창흑이가 표본시 청개구리처럼. 네. 그래서 그래도 그 김창흑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인간상을 부각시킨 것만 해도 표본시 청개구리의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염상섭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개인 문제, 아나키즘 문제,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어떤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인간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한 사람이면 분명하고, 그게 이제 30년대 초반에 3대까지 그렇게 나타나고, 해방 후에는 조금 이제 해방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있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 해방전의 작품이 더 좀 좋았고,
해방의 작품은 좀 뭔가 모르겠어요. 좀 별로 흥미가 없는 선생님이 그 부분은 한번 천천히 검토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뭐 이 문학을 문학 작품을 또 정확하게 읽거나 소개하거나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이런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편하게, 좀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책을 읽고 세상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회랄까? 그런 여지를 좀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대화를 시작을 했고, 하니까 그 정도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제 이제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든지 다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결국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인호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 그 전통 안에서 권위적인 원리라던가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만 항상 목소리를 갖게 되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자기 검열이 항상 따른다고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야. 어떤 그 주류, 그러니까 꼭 주류가 아니더라도 어떤 대세에 어긋나는 말은 아닐 거라는 그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른 목소리를 그냥 자유롭게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개인의 해방인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를 각자가 이렇게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무슨 아나키즘도 그냥 현실적으로 국가를 전복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위험한 이데올로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또 이제 교수랑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간의 그냥 이상 같은 게 담겨 있구나. 근데 사실 그게 얼른 외면되기 쉬운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 분위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최소한 민주주의는 몰라도 이거 아나키즘은 뭐야 이렇게 좀 생각 들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거기를 생각해보고 그걸 계속 견지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어떤 비난받을 수 있고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그런 가치 때문에 이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 그런 정신 그런 거를 좀 발견하면서 제가 좀 신선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제가 찾는 의미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5,000원 들여서 삼각대 샀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우리처럼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유튜브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를 이제 한번 활용해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간에 대한 그런 꿈을 꾸는 거 그 자체가 그냥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재밌으면 됐죠 뭐. 그러니까 그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아나키즘이라는 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무정부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거고 어떤 권위주의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어떤 사회도 필요하죠. 근데
그 권위가 모든 걸 지배하는, 모든 것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그게 국가든 뭐 개인이든 뭐 자본이든 뭐 가치든 학문이든 뭐든 간에 한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거나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거부, 그런 것에 대한 저항, 이게 아나키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이제 정부를 전복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 저는 정부라는 게 전복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그야말로 선택한 누구나 다 100% 선택이 가능하지는 않겠죠. 적어도 8, 90, 상당한 그 다수결로 그러니까 아나키즘이 모든 문제의 다수결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가 지금 말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정부를 선택한다거나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정부가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정부의 기능이 있잖아요. 국가의 기능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걸 개인에게 맡겨놔서 이건 큰 정당의 문제죠.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을 억압하거나 개인을 압살하는 것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국가가 억압하는 게 파시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억압하는 게 파시즘이고 파시즘 물론 안 되고 전체주의는 물론 안 되고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억압하는 어떤 요소가 있게 되면 그건 거부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인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나키즘은 사실은 그런 인권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하고 제일 가까운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민주라는 게 딴 겁니까? 백성이 주인이라는 건데, 민이 주인이라는 건데, 모든 그 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민에 대한 민의 모든 그 인권, 권리,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어떤 국민, 뭐 또는 인민,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그 위에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개인을 억압하는 어떤 개인 위에 뭐 국가라든 뭐 어떤 왕이든 뭐든 간에 민족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정부, 뭐 자본, 뭐 경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게 아나키즘의 입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파시즘에 대한 대항 태제로서의 아나키즘?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영상섭이 마태전에서 채택한 네네.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네네. 저항단을 이룰 수.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일제 36년 동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염상섭 식의 어떤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항상 이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에 의해서 비판을 받죠. 네. 너무 개인적이지 않느냐. 이 민족의 이런 그 민족 전망의 위기한 상황에서 너무 개인의 그러니까 자각한 개인이 좀 더 그 뭉쳐서 집단화해서 뭐 침략자들에게 저항하는 이런 어떤 그 뭐 만주 독립운동 같은 만주를 가서 그러니까 만세 전에 결말이 만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만주로 가서 총을 드는 것이 아니고 동경으로 가는 거죠. 네. 동경으로 가서 좀 더 뭐 밀린 공부를 할까 나름으로 자기 개인의 어떤 충실을 위해서 좀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상섭이 이제 사실은 그 만세전에 나오는 이인하와 비슷하게 삶을 살았는데 이인하가 7년 동경 유학을 하잖아요. 염상도 그 정도 유학을 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오사카 덴노지 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는 바람에
6개월형인가를 받아요. 6개월형을 받는데, 그,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인가 뭐 풀려나죠. 풀려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동아일보 기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상섭 생각으로는, 뭐 임시정부와 같은 또는 의열단과 같은 무장 독립투쟁도 의미는 있지만 자기 나름으로 그런 문화투쟁, 언론투쟁 같은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언론을 통한 민족 자각할까, 뭐 계몽운동이랄까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이광수와 좀 비슷한 점이 없잖아 있어요. 최남선이나 이런 언론 활동이나 작가 활동을 더 중시하는. 그래서 결국은 1936년에 이제 만주를 가지만 만주에 가서 만선일본과 그 주필을 하는데 역시 그때도 만주에서 뭐 의열단이나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건 아니죠. 해방 이후에도 작가로서 쭉 활동을 하고 63년에 죽을 때까지도 뭐 어떤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도 어떤 주로 어떤 사회 비판 3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그 당시 어떤 자본주의적인 행태 이런 뭐 이 뭐랄까 대단히 좀 비열한 그런 그 돈에 미친 이런 식민지 시대의 인간 군상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3대란 장편 소설이. 해방 후에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풍자, 비판, 뭐 이런 사회 세태를 비판하는 이런 작업을 해요. 근데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무장 독립운동이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엄상석 같은 그런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의 입장에서 언론을 통한 계몽활동, 작품을 통한 계몽활동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름으로 그렇게 이제 뭐 충실하게 살았던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그렇게 뭐 무장 독립투쟁을 하지 않고 문화적인 운동에 그쳤을 경우에 이제 뭐 흔히 트리비얼리즘이라고 그냥 그렇게 비판받기 딱 좋은 경계에 이제 영상석이 계속 있었고 네네. 그 경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쭉 가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 삶이었던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친일도 안 했거든요. 그 시대에. 근데 많은 좌파도 작가들이 40년 이후에 정말 친일을 돌아선 사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염산섭이 디딘 그 민주주의라는 땅이 상당히 견고했다는 생각도 그럼요. 그러니까 뭐 무장 독립운동이나 좌파운동을 한 사람들이 일제 때 예수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친일하는 경우도 있고 뭐 현대 지금도 우리가 뭐 아주 격렬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또 굉장히 또 반대 입장을 돌아서는 경우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주 진지한 그런 그 치열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고민이나 이런 것을 더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보일 수도 있죠. 저는 코로나19 시대에는 뭐 과거에 그런 뭐 운동권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격렬한 어떤 뭐 운동가들보다도 보다 좀 진지한 그런 그 개인들 이런들이 더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집단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건강한 개인 시민? 예.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 사실 더 살기로운 사회가 될 것 같고 그럼요. 국가도 더 튼튼해지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약간은 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예. 네.